네, 이번 시간은 저칼륨혈성 주기적 마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저칼륨혈증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 마비는 사지 근위부 중심으로 나타나는 마비 증세입니다. 요거랑 이제 유사한 게요.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요. 한 10% 정도에서 이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비 증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중독 주기적 마비라고 하고요. 또 요거랑 또 비슷한 게 길랑발해 증후군이 있습니다. 길랑발해 증후군 역시 이제 양하지가 있죠. 먼저 이제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요. 점점 대층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상지 쪽으로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유사하다 보니 세 가지를 묶어서 꼭 감별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특히나 실기에서 CPX 항목으로 그쵸, 꼭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잘 나오기도 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칼슘 채널 장애랑 그쪽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건요. 세포막의 흥분도랑 관련이 있는 전해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쵸, 막이 흥분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쵸,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로 그쵸, 막 이렇게 돼 있다가 나트륨이 그쵸,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탈분극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칼슘이 그쵸, 이렇게 극을 띠고 있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세포막 흥분도랑 그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쵸, 우리가 고칼륨혈증에서도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쓰는 이유가 이런 세포막 흥분도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서 심장 부정맥을 어느 정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칼슘 자체가 그쵸, 뭔가 이제 채널이 이상해지면 칼슘에 의해서요, 세포막의 그쵸, 막수용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온 채널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또 2차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트륨 칼륨의 어떤 이동이 그쵸, 변하게 되면서 칼륨이 또 안쪽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 결국 이렇게 그쵸, 저칼륨혈증이 초래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마비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러한 주기적 마비랑 이 저칼륨혈증이랑 또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이런 주기적 마비가 반드시 저칼륨혈증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정상 칼륨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칼륨혈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저칼륨혈증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악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내려가서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인슐린 투여를 했을 때 악화 요인입니다. 왜냐면 인슐린 자체가요, 칼륨을 밀어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갑상선 그쵸, 주기마비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임상 양상이 유사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주기마비가 나타나면 칼륨 농도도 중요하겠지만 TFT 있죠.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쵸, 보통 TFT를 같이 해보고요. 자, 보시면 갑상선 중독 그쵸,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으면요, T3, T4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의 글루코스 이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글루코스를 풍족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 풍족해진 글루코스를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그쵸,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칼륨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슐린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DK 있죠. 당뇨의 급성 합병증 중에 하나인 이 DK에 치료할 때 우리가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요. 자, 이게 또 역설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카테콜라민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혈당을, 그쵸, 저혈당이 왔을 때 이제 이거를 그쵸, 우리가 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는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혈당을 높인 애들이 분비가 되는데 카테콜라민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그쵸,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탄수화물이 과다 복용했을 때, 자,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낯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쵸 스트레스성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격으로 카테콜라민이 분비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 카테콜라민도요 결국에는 이 그쵸 글루코스가 높은 쪽으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글루코스를 그쵸 써야 되니까 인슐린이 발동하게 되고 역시나 칼륨을 그쵸 집어넣게 되겠죠. 또 이게 알파1과 초기에는 알파2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혈당을 높이면서 결국 인슐린을 그쵸 이렇게 촉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뭔가 그쵸 역설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카테콜라민이 시기가 지나면서 베타1, 베타2 쪽으로도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알파1, 알파2 쪽에서 작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베타1, 베타2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베타2가 대표적으로 칼륨을 또 집어넣는, 그죠? 세포 내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베타2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세포 내로 칼륨이 업테이크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렵다. 그냥, 그쵸?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쵸? 이제 인슐린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되나봐. 그냥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악화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기전 자체가, 그쵸? 뭐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그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칼륨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결국 다 칼륨이 그쵸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급성 치료에서는 칼륨을 그쵸 섭취하게 되고요. 예방해 놓을 거가 없고 예방에서는 보통 칼륨을 스페어링 해줄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약물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쵸 그 세뇨간 메커니즘 설명드릴 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정상 칼륨이나 고칼륨혈성 주기적 마비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 마비가 나타났을 때 무작정 칼륨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칼륨 레벨을 확인하고 투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TFT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증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될 정도예요. 사지근육이 아침에 좀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왔는데요. 자, 보시면 평소보다 뭔가 이제 피곤하게 놀았죠. 그리고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으로도 또 있네요. 그쵸? 그리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가족력은 특별한 게 없었고, 그레이드로, 그쵸? 뭔가 이제 사지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건반서 TTR도 같이 이제 그쵸?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DTR이라고 하는 건 무릎 반사, 그쵸? 망치로 땅 때려봤을 때 원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륨 자체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칼륨성 주기적 마비 같은데 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TFT도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이제 임상 현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간별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좀 메커니즘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